네, 올 한 해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참 많았습니다만 이 부천의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 또 집에서 백골로 발견된 여중생 포천 입양 아동 살해 사건, 평택 원영이 사건 등 사회를 경악시킨 아동 학대 사건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이 아동 학대와 근절시킬 방법은 없는지 오늘 시시각각 토크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록 우산 어린이재단 복지사업팀 팀장이시죠. 임정원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김영주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 이 12월 초입니까? 그 아동학대 예방 서명 릴레이 행사를 가졌죠? 네, 어떤 내용이었나요?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위해나 학대로부터 네. 어른들처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나한테 문제가 생겼다라고 어른들한테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발생했던 신호들을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천이나 부천이나 네. 그런 포천의 아동학대 사건, 아동학대 사망 사건으로까지 이어졌던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사회에 좀 더 아동학대에 민감한 어른들의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좀 사회적인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그런 신호에 응답하라라는 서명 릴레이를 저희가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릴레이 서명이라는 건 뭐 쭉 서서 계속 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네. 네. 그렇게 시민분들이 참석을 해주시기도 하시고 네. 박원순 서울시장님이나 여러 뭐 연예인분들도 함께 참여하셔가지고 네. 여기에 대한 의미를 좀 더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도록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서명했어요? 한 8만 6천여 분 정도가 현재까지 참여하고 계십니다.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더 많이요. 같이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그 변호사님, 아동학대 심각 정도가 어느 정도예요? 사실 지금 네. 아동학대 문제가 굉장히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더더욱 심각하고요. 네. 그리고 그 학대 문제와 더불어서 학대 이후의 그 사후 관리 시스템이나 그 아이들을 이후에 케어하는 문제도 네. 굉장히 심각하고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답이 없다, 현재. 네, 굉장히 어떻게 해요?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팀장님도 오셨지만 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정말 눈물과 노력으로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네. 사실은 정부나 이런 좀 위에 계신 분들께서 관심을 아주 많이 가져주셔야 할 분야라고 전 생각합니다. 팀장님도 답이 없다고 보세요? 답은 없지만 현장에서는 답을 계속 만들기 네.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네. 그 정도로 심각하다. 정말 눈물로 일하고들 계십니다. 현장 네, 인력들께서. 네. 네. 그래요. 네, 현장에서 보게 되는 그런 아이들의 심각한 사례들을 보면 어떻게 아직 아이인데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을까라는 것부터 당연히 이제 힘도 들지만 사실은 이런 상담원들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업무량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인프라 부분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이 확충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과중한 업무량 역시도 그런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좀 더 배가시키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언론에서 좀 있습니다. 이렇게 뭐 사건이 일어나면 좀 관심 갖다가 그죠? 네. 일상적으로는 관심도 없이. 맞습니다. 네, 진짜. 네. 관련 법원은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지금 원래 기존에 이제 아동복지법이 이제 예전부터 있었고요. 네. 그 2014년에 이제 울산 계모 사건 되게 이제 사회를 네. 흔들었던 사건 이후에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이라는 게 이제 네. 제정이 돼서 현재까지 네. 시행 그 중인데요. 언제 2014년입니다. 그래서 몇 년 안 됐네요. 예, 그게 사실은 국회에 되게 오래 묵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쪽에서 일하는 분들은 굉장히 빨리 통과시켜라고 이제 좀 화가 많이 나 있던 상태인데 네. 아주 큰 사건이 나서 결국은 통과가 됐고요. 물론 이제 그로써 뭐 법적 제도나 근거는 정비가 됐지만 아동학대 네. 특례법의 주요 골자는 어떤 겁니까, 변호사님? 주로 뭐 이러이러한 게 아동학대이고 학대가 발생했을 때 그 행위자라고 하는데요. 그 가해자에 가해자를 대해서는 어떤 걸 할 수 행위자라고 있고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어떤 보호 조치를 할 수 있고 또 법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그럼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형법 정도 수준으로 하고 이제 아동복지법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네. 그냥 뭐 보호 조치하고 뭐 어디 시설 보내고 이런 정도 내용이 있어서 네. 굉장히 미비했죠. 예. 팀장님 보시기 왜 이렇게 늦어졌다고 보세요? 그때 사실은 네. 아동복지 분야뿐만 유럽이라든가 아니라 미국에 네. 비해서 엄청나게 늦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죠? 네, 상당히 많이 늦어져 네. 있는 상황이고 왜 우리나라 이렇게 늦었습니까?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관심이 없지는 않았던 것 네. 같아요. 그리고 항상 그런 아동학대라는 것이 지금 최근에 보도가 많이 되고 사건화 많이 돼서 지금 많이 발생하는 것 같지만 네.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 항상 이제 발생이 되던 것들이 네. 이런 법이 제정이 되고 또 이렇게 정말 심각한 사망 사건에 이르는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면 이게 정말 심각한가 보다라고 해서 그때 부각되는 것뿐이지 네. 항상 있어왔던 일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좀 천천히 좀 한국은 더군다나 이제 변화가 되는 것 같고
아동복지 쪽에서는 좀 이런 말씀 방송에서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이들의 이런 심각한 피해가 없이는 뭔가 법과 제도가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더디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현장에서는 더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마저도 좀 감사해야 하는 분위기. 팀장님 말씀 드리니까 네. 그런 희생을 통해서 결국 2014년도에 아동학대 특례법이 제정됐다. 네, 뭐 네. 그런 것 같은데. 당시에 이제 예. 뭐 그냥 일반 어머니들도 나서셔서 네. 뭐 국회에 전화를 거신다든가 하여튼 엄청난 활동들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그 특례법 안에 보면 처벌 기준이라든가 네네. 행위자라고 그러죠. 네네네. 그 처벌 기준은 어떻습니까? 좀 엄격합니까? 네, 어떻습니까? 그 법에 이제 형이 정해져 있고요. 이제 네. 대법원에서 양형 기준이라는 게 나와서 네. 판사님들이 사실 그냥 뭐 몇 년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고 그 양형 기준에 따라서 하시거든요. 네. 이제 아동학대 치사나 치상 그러니까 학대를 하다가 아이를 죽게 하거나 네. 크게 다치게 한 경우에는 네. 뭐 몇 년, 뭐 6년에서 9년, 뭐 4년에서 7년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예. 성인에 대한 다른 범죄에 비교하면 사실은 높지 않아요. 성인을 괴롭혀서 죽게 만들면 살인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 우리가 보통 15년, 20년 이렇게 뉴스에서 보잖아요. 네. 근데 아동학대로 해서 아이를 다치게 하는 경우는 오히려 그보다 낫다는 것이죠. 근데 더 높아야 될 거라고 하는 거 그럼 아니고? 저희가 주장하는 게 그런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 잔인성이나 네. 그 반인륜성을 생각해 본다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그래서 네. 사실은 처벌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네. 게 저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럼 국회 쪽에 지금 얘기를 하고 네, 얘기도 하고 지금 많이 의견들 내고 계시고요. 어. 지금 그래서 요즘 나오는 이 끔찍한 사건들은 아동학대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살인죄로 아예 의유를 하셔서 판사님이 살인죄로 판결을 내리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자, 좀 전에 그 팀장님께서 처음에 아동이 이제 많이 상담을 하셨을 테니까 네. 스스로 얘기를 잘 못한다, 스스로 표현을 잘 못한다, 네. 주변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거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많은 상담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 예. 네.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은 아동학대가 인지가 되면 모두 다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네, 그렇죠. 아동 본인도 물론 거기 포함되는 거고요. 네. 되는데 이제 그 중에 아이들이랑 뭐 관계가 있거나 관련된 직무를 가지신 분들은 신고 의무자 직군이라고 해서 더 네. 의무를 더 강화해서 25개 직군에 대해서는 두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아동학대가 내 주위에서 발생이 되면 반드시 이제 신고를 좀 우리나라 전 국민은 다 해주셔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어떤 한 조사를 보면 네.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목격하신 분의 83.5% 정도는 신고를 하지 않는다 그러세요. 왜 신고를 안 하는 예, 거예요? 왜 신고를 하지 않냐 그러면 애매하기도 하고 부모가 때린다. 그렇죠. 부모가 때리는 거기 때문에 훈육의 일부일 수도 있고 또 남의 집 일이고 네. 만약에 내가 개입했는데 아이가 더 위험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목격을 하고서도 신고를 꺼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실제로 그런 인천 사례 같은 경우에도 네. 이미 여러 번 몇 해 동안 많은 외부의 목격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놓친 거죠. 예, 목격한 상황을 이 전문기관에 말씀을 하시면 되는 것들이 놓쳐진 상황에서 그런 좀 끔찍한 결과로 이어지게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아동 학대하고 훈육의 경계선, 그건 우리의 뭐 문화하고 좀 관계가 있는 그렇죠. 겁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그 각종 판례들을 분석해 보면 네. 애매한 경우가 많기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뺨을 때린 경우는 훈육이다. 근데 어허. 스펀지 블록으로 머리를 때리는 거는 학대다. 이렇게 나온 판례도 있어서 네. 애매한데요. 사실은 이제 법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네. 아동복지법에 보면요. 네. 이미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한테 뭐 신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조문이 명확히 들어가 있습니다. 주어서는 네, 안 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체벌이라는 것이 아이에게 고통을 줘서 뭔가를 깨우치게 한다는 것은 이미 아니라는 게 법에 나와 있고요. 네. 훈육은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이고 그리고 훈련시키는 것이지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일단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어떤 뭐 때린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신체적 고통을 가한다든가 아니면 기압을 준다든가. 네네 언어적 또는 뭐 어떤 뭐 정서적 학대를 네. 그러니까 괴롭혀서 얘가 뭘 깨우치겠지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이미 그것은 훈육의 단계를 좀 넘어섰다고 보시는 게 현행법으로서는 맞고요. 아동복지법에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런 말씀이네요. 그리고 외국도 이미 거의 체벌은 거의 금지해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아까 신고 의무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옆집이나 다른 데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면 엄마한테 혼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신고가 쉽지가 않습니다. 많이 혼나는 아이들은 많이 우나 보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체벌이라는 것은 훈육과는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더 이것은 학대가 될 수 있다라는 인식들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지금 봅니다.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봤을 때
이러한 어떤 그 내용이라든가 계도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지 않아요? 우리 기성세대들이? 네, 그래서 우리 아이를 내가 때리는데 왜 옆집에서 그러냐? 네. 그 체벌과 훈육의 차이, 네. 상당히 그 인간의 존엄성의 문제와 인권에 관련된 문제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한국은 더군다나 유교적 사상 때문에 더더욱 약한 부분이 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체벌과 훈육의 라틴어 어원이 티치로 티치 가르치다로 똑같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를 사실은 한창 지도해야 될 것이 많은 그런 연령대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양육을 하시다 보면 네. 아무래도 그런 건들이 발생이 되기 마련이죠. 이제 그럴 때 체벌과 훈육으로 갈림길에 가는 그런 선에 있을 때 네.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그래서 정말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게 일차적일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부모한테도 지금 아까 변호사님께서도 뭐 어떤 건 폭력이고 학대고 법정에서 이제 판결된 예시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건 학대고 이런 건 폭력이고 우리가 일일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기준 자체를 아동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아이 입장에서 누군가 봤을 때는 이건 그 정도는 폭력도 아니야라고 하는 것도 아이 입장에서 내가 힘들고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 그게 바로 폭력이 된다라는 그렇겠네요. 거죠.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경우의 수를 우리가 일일이 대입을 해서 판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더 폭력과 학대의 기준이 명확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아동의 들고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렇죠. 달라진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부모들이 정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너무 준비 없이 부모가 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생애 주기별로 부모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역할할 수 있도록 사실 아이 나이 한 살이면 부모 나이도 한 살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부모님으로서 이제 이런 것들을 생애 주기별로 의무적으로 교육을 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지금 여러 단체에서 저희 기관도 마찬가지고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말로 더 법제화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 체벌과 훈육의 차이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방임은 어떻습니까? 방임도 당연히 학대입니다. 방임도 학대에 들어간다는 건가요? 그 보호자는 아동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하지 않고 아이들을 네. 그대로 놔두는 경우 아이들은 그냥 놔져 있는 게 아니고 생존까지도 위협될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마땅히 학대이고요. 사실 최근에 가장 많은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어떤 유형입니까? 그런 방임형이 굉장히 요즘에 많이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었던? 뭐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네. 치료를 잘 안 해준다던가 아니면 그 의식주를 제대로 안 한다던가 그것도 방임에 들어가는 거군요. 예, 치료를 안 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최근에 좀 문제됐던 게 교육적 방임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학교를 잘 안 보내거나 이제 이런 경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문제될 수 뉴스에서 있죠. 많이 접했던 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것도 결국은 될 수 그런 방임도 있습니다. 학대 종류에 들어간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 법률용어로 가해자라 그럽니까? 아니면 행위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법에서는 행위자라고 하고요. 네. 우리가 이제 알아듣기로는 가해자가 더 가해자라 편하시겠죠. 그러죠? 예. 가해자 유형은 좀 우리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네, 저도 현장에서 이런 업무를 하기 전에는 네. 친부모가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거야. 당연히 계부모가 할 거라는 근거 없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2000년 10월 이제 전국적으로 개소한 이래로 쭉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 80% 이상의 가해자가 친부모죠. 예, 친부모가 가장 안전해야 될 가정이라는 환경 내에서 네. 가장 안전해야 될 사람인 부모로부터 학대를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위에서 발견하기도 더 어렵고 아이들도 예.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자기 부모가 그렇죠. 한테 네. 학대를 당하니까. 혼란스럽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과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다 보니까 아이들도 그래서 더 외부에 말하기 어려워하는 부분도 사실 많습니다. 네. 네. 친부모가 80%라 그러네요,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그럼 20%는 친부모는 아니다 하여튼 간에. 네. 네, 친부모는 뭐, 아니, 아니지만 뭐 네. 근데 뭐 보호자 예. 예, 하여튼 부모, 친부모가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뭐라 그럴까요?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친부모 유형의 80%가 좀 줄어들 가능성은 없습니까 앞으로? 근데 이제 제가 사건을 해보면 네.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엔 머릿속에 아이를 학대하는 부모는 뭐 주정뱅이거나 뭐 무직이면서 뭐 덩치 크고 막 집에서 이렇게 예, 들어져 예. 이런 게 아니고요. 예. 실제 사건을 해보면 네. 아주 번듯하고 멀쩡하신 부모님들도 많고요. 사회 뭐 이른바 사회 지도층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교육도 잘 받으시고 집안도 좋은 엘리트층, 분들도 많아요. 엘리트들. 예. 근데 이런 네. 걸 보면 네. 궁극적으로 물론 이제 가정 형편이나 이런 것이 어려운 경우에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아이를 학대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볼 여지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아동 인권에 대한 교육과 인식이 캠페인이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뭘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닐 거라고 저는 글쎄 생각하거든요. 말이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주로 어떤 경우에 아동 학대하는 거? 공부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어떤 거예요? 숨을 쉬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어요. 말 안 맞아요. 듣는다? 네, 네. 숨을 쉰다? 네. 그 무슨 말씀이죠? 숨을 쉬는 그냥 아동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쉬는 이유가 거예요?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친부모 유형이 가장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분들을 현장 조사를 나가거나 직접 상담을 해보면 예. 이분들 역시도 어린 시절 학대 경험이 있거나 제대로 된 양육 경험이 없다 보니까 양육 태도와 양육 기술 자체가 없는 경우가 정말 많으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답습했던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패턴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그게 학대의 형태로 외부에 알려지게 된 경우들이 네. 상당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게 가장 큰 문제네요. 이런 부분들은 외국하고 차이도 굉장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예를 들면 선진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친부모가 학대하는 케이스는 별로 근데 없죠. 그렇진 않습니다. 원래 아동학대라는 범죄 자체가요. 원래 그렇습니까? 친부모의 영역에서 가장 일어나기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신고 제도는 많이 발전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고도 많이 돼 있고 네. 이후에 이제 케어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학교에서 예를 차원이 들면은 다르겠죠. 네 부모가 너를 때리면 신고해라. 네, 네. 이러한 그 제도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그럼요. 나라- 예, 예.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되나요? 학교나 저희가 유치원 어린이집 가면서 이런 네. 아동학대 예방 교육, 아동폭력 예방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네. 하면서 이렇게 정말 위험할 때 필요한 그런 이 전화번호들을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 폭력 쪽이나 뭔가 또래간에서 발생한 폭력의 경우에는 아동 본인에 의한 신고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아동 학대, 뭔가 본인과 가까운 보호자로부터 발생하는 이런 폭력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본인이 직접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직도 좀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이고 외부에서 먼저 좀 발견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은 게 현실입니다. 우리 팀장님이 계속 이런 상담 사례 같은 걸 보실 때 네네. 현재 이런 아동 학대에 대한 부분에 우리 사회적인 법률적인 그러한 보호 장치라든가 문화적인 그런 보호 장치는 거의 없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우리 사회가 거의 아니요. 없는 건 아니겠죠? 네네. 거의 없는 건 많이 아니고. 그래도 나아졌죠. 그럼요. 네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완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사실은 아동보호 전문 기관이라는 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그런 인프라들이 계속 구축이 아니, 되고 그러니까 있고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우리 아이들이 내가 진짜 의도맞고 막 학대를 당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상담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게 돼 있다고 봐야 되나요? 네. 자기가 직접 갈 수가 있고 쉽게 갈 수 있고 예를 들면 학교에 가서 상담할 수 있고 뭐 그런 거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좀 이게 오버했나요? 이제 네. 나중에 아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 이게 그런 그 잘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도 있고 네.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게 이렇게 합쳐서 모아져서 어떤 뭐 요즘 유행하는 말인 것 같은데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쫙 이렇게 되지가 않고요. 네. 구석구석 있어서 아마 아이들의 입장에서 찾아가서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거는 제가 보기엔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제가 네, 여쭤보는 네,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아니야 너희들이 가서 언제든지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그렇지. 있어라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많이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네. 예. 자, 남은 시간 대책 좀 말씀해 주시죠. 근절 대책, 예를 들면 좀 진전될 수 있는 대책. 변호사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컨트롤 타워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컨트롤 타워는 정부에서 해야 되는 거 정부에서 아닙니까? 해야 될 거라고 보건복지부에서 보고요. 해야 됩니까? 네, 뭐 지금 안 그래도 그 얘기도 하고 싶은데 부서가 지금 뭐 여성가족부, 뭐 나눠져 있죠. 교육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다 나눠져 있고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이거 돼? 얘기하면 저쪽 가서 하라고 그러고 이거 왔다 갔다 열심히 그럼 하고 통일시에서 있습니다만은 해야 청와대에서 해야 되면 사실은 근데 아동의 문제는 지금 네. 저희가 저출산 얘기도 하지만 네. 태어난 아이도 못 챙기고 못 살릴 거면 사실 저출산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저출산 대책 세우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안전하지 않은 아동 세상이라면 누가 아이를 낳겠어요. 그래서 이건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것이고요. 이거는 반드시 컨트롤 타워로 상징되는 어떤 정부의 관심과 어떤 예산들을 새로운 의미하는 부처가 겁니다. 만들어져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지금 있는 부서끼리라도 뭐 별도로 합쳐서 만들든지 아니면 어디서 우리가 주관하겠다라고 하시면 될 일인데요. 사실은 여기까지 뭐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원래 공직사회는 여기까지 딱 하거든요. 법률에 정해진 바에 비난하려고 따라서 건 하는. 아닌데. 그 이분은 다른 데 가서 하라. 네, 약간 좀 그런 분위기가 없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계속적인 어떤 예산이 투입돼야만 하는 분야이거든요. 그렇겠네요. 나오는 것보다 들어가는 게 많을 수밖에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신경을 안 써주시면 방법이 없는 게 사실이고요. 근데 네. 두 번째는 이제 인프라가 좀 이제 잘 구축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제가 이제 법을 하는 사람이니까 네. 법을 집행하는 뭐 법원, 경찰,
검찰 이런 식으로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서 아직도 경찰은 전화하면 뭐 부모한테 뭐 학대를 받았다 전화를 하면 집에 데려다 주는 경찰도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결국은 아직도 이제 이거에 대한 전담 부서거나 전담 교육 전문 인력이 없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우리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도 정말 고생하시는데 이분들이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엄청나게 고생하고 계시거든요. 네.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예산 같은 것도 좀 풍부히 해드려서 사실 아동 하나를 케어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이미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요. 마음을 열게 하는 데만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 힘든 일을 하는 우리 그 인력들에게 어떤 뭐 당연한 보상이 좀 주어져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지원이, 예.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아동에 네. 대한 교육을 하는데 이 교육이 네. 학대할 때 전화해 이런 식의 단순 교육도 좋지만 그거에 더해서 아동 인권 전반에 대해서 너희가 닥쳐 있는 이 상황은 너희에게 부당한 것이야. 네 친구에게 일어나는 이 일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너희에게 문제될 수 있어라는 걸 인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네. 인권 전반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나머지도 많지만 이제 팀장님의 네. 팀장님 말씀하신 다음에 또 시간 되면 네, 변호사님 또 그럴까요? 말씀. 예. 네. 네, 아까 저출산 사회 잠깐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게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만큼 아이 한 명 한 명의 가치는 훨씬 더 지금 높아지고 있는 사회인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말 최선에서 이런 시스템이 정말 완비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 아이들을 가장 현장에서 지근거리에서 보는 이제 기관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60개소가 있습니다. 60개소가 전국에요?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2019년까지 100개소로 확충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이제 내년도에도 그 예산안을 보면 그 내년에 개소되는 숫자가 없어요. 예, 없어서 2019년까지 40개소를 물리적으로 개소하는 것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개소되기를 희망하지만 이제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이 좀 정비가 되어야 아까 미국에서는 상담은 1인당 15살에 우리나라는 60케이스를 담당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아동학대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원인이 정말 복합적이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인 그리고 일회성의 그런 상담만으로 알겠습니다. 개인만으로 없어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말 네.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선 현장에서 그런 전문 인력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가 확충이 되어야 될 거라는 그런 네, 생각을 하실 말씀이 합니다. 더 많으신 것 같은데 시간이 좀 모자라네요. 일단 검찰, 경찰 뭐 네트워크 컨트롤 타워 말씀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먼저 편성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 그 부분이 강력하게 요구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정은 팀장 그리고 김영주 변호사였습니다.